여러분은 혹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세금도 다 내고 이제는 자녀 집에서 조용히 쉬며 노후를 보내고 계시던 이순자 할머니 82.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살며 소득도 재산도 없어 피부양자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할머니는 기절초풍할 뻔하셨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무려 47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병원에 다녀온 것도 없고 수입이 생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수십 배로 뛰어오른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자녀가 부동산을 매매하며 세금 신고를 한 것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보험을 직접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수입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병원 진료비 부담도 더 커졌죠. 이런 일이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60대 후반부터 80 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오늘은 30년 이상 실무를 담당해온 건강보험 전문 상담사 출신 박종우 소장님과 함께 노후에 뒤늦게 터지는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 그 구조와 원인, 실수 사례, 그리고 미리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 자신이 불필요한 보험료로 고생하지 않도록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병원비 일부를 납부하면 끝나는 제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특히 노후에 들어서면 그 부담이 갑작스럽게 커질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살아갑니다. 이 경우 본인은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죠.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피부양자 자격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일정 시점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하게 심사합니다. 이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걸까요? 우선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어르신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을 얻거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특히 문제는 금융소득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은 평소에는 티가 안 나지만 갑자기 고액의 이자가 들어온 해에는 한 번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자격 상실 처리가 됩니다. 심지어 사전에 통보조차 없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책정되어 고지서가 날아오죠.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74세 장필자 어르신, 남편 사망 후 받은 유산의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맡겨두셨습니다. 이자율이 높았던 해에 이자가 갑자기 2천만 원을 살짝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고 이후 매달 4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역시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과세 표준이 9천만 원 이상이면 경고 대상, 2억 원을 넘기면 사실상 탈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오래된 시골집 한 채 갖고 있을 뿐인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면적, 용도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과세 표준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가 넓거나 대지가 아닌 잡종지로 분류될 경우 세금 산정 기준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임대보증금, 금융재산, 고가 소비재 등이 전부 합산 평가되기 때문에 나는 소득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갑자기 소득이 증가해 고소득자가 되거나 부동산 거래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그 밑에 등록된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신고 실수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조언 없이 급하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의도하지 않게 부모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대부분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채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가고 지역가입자로서 몇십만 원씩 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단지 보험료만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비 부담도 커집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후부터는 병원비, 약값, 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률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도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폭탄은 단순히 한두 가지 실수나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맹점과 제도에 대한 무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도 자체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제도에 걸려 갑작스레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정혜 어르신, 올해로 72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뒤 지금은 자녀와 함께 사는 평범한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부터는 큰아들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병원도 약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해 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집으로 날아든 고지서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48만 7천 원.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요? 왜 제가 지역가입자가 됐죠? 소득도 없는데요. 상담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어르신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겁니다. 김 어르신은 예금 통장을 손대지 않고 넣어둔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공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자 발생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전환됩니다. 알림은 지난해 말 발송됐고 회신이 없으셔서 그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어르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매달 거의 5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관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본인 부담금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만 원이면 됐는데 이번엔 6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때서야 내가 보험료가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죠. 아들한테 말을 꺼내기도 미안하고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이자 소득이 기준을 넘었지만 미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형준 어르신, 나이 73. 퇴직 후 남은 돈으로 조그만 상가 하나를 분양받아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비에는 보탬이 되었죠. 하지만 이 임대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박탈 이후 매달 건강보험료로 40여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임대소득이 조금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월 몇십만 원의 임대료도 다 소득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다 보니 오히려 임대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기형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이처럼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실제 소득보다 훨씬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도의 기준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단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이자, 배당, 임대료, 연금, 기타 부수입까지 전부 합산된 소득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공단의 사전 안내가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통보는 발송되지만 문자 하나 또는 우편 한 통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놓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어르신 본인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내가 왜 보험료를 내야 하지? 라고 뒤늦게 인지하게 됩니다. 셋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부동산 명의를 자식 앞으로 돌릴 거라며 뒤늦게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명의 이전은 곧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고액의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아닌 타인 명의로 돌릴 경우 재산권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 어르신들이 보험료 안 내던 내가 왜 갑자기 수십만 원을 내야 하나라는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도를 모르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보험료 문제를 겪고 난 후에야 내가 왜 미리 몰랐을까? 이걸 피할 방법은 없었던 걸까? 하고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단순히 수입이 없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습니다. 현재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소득 3,400만 원 이상이면 자격 상실. 이에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만 따로 보는 경우도 있고 공제되는 금액들도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시가 약 9억 10억 수준을 넘으면 탈락. 특히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 기준에 걸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다고 느껴도 오래된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보험료가 수십만 원까지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기준 자체가 복잡하고 매년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는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문의해서 자신의 자격 상태를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이 생기더라도 합법적으로 기준 아래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만기되었을 때 일시에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받기보다는 분산해서 여러 개의 상품에 나눠서 예치하면 한 해의 금융소득 총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와의 계약을 조정하거나 소득이 분산될 수 있도록 임대인 명의를 가족과 분산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금이나 법률적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꼭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를 아예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감면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자육 1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제도,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대상자, 귀농귀촌자 또는 일정 조건의 은퇴자에 대한 임시 경감. 이러한 제도는 매년 조정되지만 공단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면 대상 여부를 문의하고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기거나 위장 증여하는 방식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세금 아끼자는 명목으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는 증여세 폭탄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권 상실입니다. 증여세는 기준 초과 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증여된 순간부터 그 자산은 자녀의 것입니다. 자녀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것을 처분하거나 부채 상환에 써도 법적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즉, 자녀를 믿는 마음과 법적 권리는 별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집과 예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서면 계약을 통해 자녀와의 협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어르신 스스로 금융 정보에 꾸준히 접근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핸드폰으로 공단 앱에 접속해서 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자녀 없이도 보험료 확인, 이력 조회, 감면 신청까지 가능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지역 주민센터의 디지털 배움터나 노인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스스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키우는 것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섯째,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르신이라면 직장 가입자 등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거나 직장 형태로 전환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사라지지만 지역 가입자보다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도나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정보를 꾸준히 챙기는 습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자격 기준, 감면 조건, 보험료 계산 기준 등을 바꾸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지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꼼꼼히 챙기는 어르신은 많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손해를 부릅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보험료와 자격 정보도 정기적으로 챙겨야 진짜 건강한 노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강보험료라는 한 가지 주제에서 시작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진짜 핵심은 돈이 아니라 삶입니다.
보험료 폭탄이라는 말 속에는 어르신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소외감, 억울함, 무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때로는 자존감의 무너짐까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벌금처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피부 양자에서 빠졌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도대체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하라는 건지. 이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엔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선 감정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는 곧 권리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지켜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결과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여유와 존엄이 있는 시간이며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매 순간이 부담과 후회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은행, 이웃에게 자신의 금융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돌아오는 건 복구할 수 없는 상처와 후회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다 맡겼다. 어차피 쓸 사람도 없고 자식 줄 거다. 이런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돈은 신뢰와 별개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산입니다. 내 명의로 된 자산을 유지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어떤 계약을 맺을지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는 내 건강은 나의 권리라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지 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병원에 가고 싶은 때, 약을 처방받고 싶은 순간, 주저없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못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히 치료될 병이 몇 달만 지나면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보험료에 대한 이해와 현명한 준비입니다. 셋째는 정보와 연결되는 용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나이도 많고 이제 배워서 뭐해?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앱으로, 문자로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따라가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주민센터, 복지관, 자녀, 친구,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는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자식과 가족, 나라를 위해 일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보답으로 존엄한 노년과 안전한 노후를 누릴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히 말하세요. 나는 모를 수도 있지만 지키고는 싶다고. 나는 배워야겠고 알고 싶다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정보는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도구이자 존엄을 지탱하는 지지대입니다. 노후의 삶은 절대 포기하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보며 마음속으로 작게나마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안전해지고 그 안에서 잃었던 자존감과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